현직 필리핀 부통령이 국가 1인자인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누군가는 허풍이라 했고 누군가는 정치적 수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필리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불과 3년 전 이들은 최강의 원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두 가문은 이제 서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이 됐습니다. 이건 정책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가문의 운명을 건 전쟁입니다. 한 배를 탔던 이들은 왜 서로의 파멸을 바라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주인공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현 필리핀 대통령인 마르코스 주니어의 아버지는 21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입니다. 1986년 시민혁명으로 쫓겨날 때까지 그 가문은 부정축제와 인권 침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36년 만에 그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됐을까요? 여기서 마르코스 가문의 치밀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독재자의 귀환이라는 거센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과거를 황금기로 재해석하며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에게 부족한 과거의 오명을 덮어줄 강력한 파트너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라 두테르테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이었습니다. 사실 두테르테 집안 역시 고민이 깊었습니다. 필리핀은 정치구조상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제라 자리에서 물러나면 권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두테르테는 퇴임 후에도 국정 영향력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향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칼날을 막아줄 든든한 후계자가 절실했습니다. 결국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던 마르코스와 권력을 유지해야 했던 두테르테, 이 두 집안의 이해관계가 서로 필요할 정도로 딱 맞아떨어지며 역사적인 연대가 성사됐습니다. 그 시너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마르코스 주니어는 무려 5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민주화 이후 대선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파트너였던 사라는 한술 더 떴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 무려 62%라는 경이로운 득표율로 당선되며 단순한 2인자가 아닌 차기 대권 영순이라는 존재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원수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승리의 기쁨은 채 3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게 출발한 이들은 각각 집안의 친인척들이 정부와 의회 요직을 독차지하며 필리핀을 완전히 장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권력의 단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자리 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방장관 자리를 원했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고 교육장관직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수호자 역할을 하려던 사라에게 치욕적인 불신임이었습니다. 2023년 말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감사원이 부통령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 2,500만 페소의 계좌금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라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이 조사는 대통령의 사촌인 하원 의장이 꾸민 짓이라며 자신을 차기 대권에서 밀어내려는 마르코스 가문의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연합의 내부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폭탄에 뇌관을 터뜨린 건 다름 아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였습니다. 사라의 아버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마약사범 처단을 명분으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퇴임 후 사법 처리가 두려웠던 두테르테 가문에게 마르코스와의 연합은 일종의 방탄조끼였습니다. 우리가 당선을 도와줬으니 마르코스가 우리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마르코스의 선택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통적인 친미 노선으로 회귀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밀착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낸 두테르테를 강하게 비판해 왔었던 터라 마르코스의 외교노선 변화는 두테르테 가문에게는 불안 신호였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수사관들의 입국을 묵인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헤이그로 보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문의 수장이 파멸할 위기에 처하자 사라 부통령은 결단했습니다. 이때부터 1인자와 2인자의 관계는 정치적 파트너에서 생존을 건 원수로 돌변했습니다.
사라는 공개적으로 마르코스를 도운 걸 후회한다고 압박했고, 마르코스 측은 부통령실의 예산을 깎으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가문의 명운을 건 멸망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신뢰는 루비콘강을 건너 서로를 제거해야만 내가 사는 사생결단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 마르코스 진영은 사라를 확실히 끝내기 위해 부통령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친 마르코스 의원들이 장악한 하원에서 탄핵안이 전격 가결됐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문의 심장이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마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되어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로 압송됐습니다. 사라 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이 탄핵안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직자에 대해 탄핵 절차를 한 번만 개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절차적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판을 준비하던 상원도 결국 탄핵안을 폐기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사라는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이름뿐인 식물 부통령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싸움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막 2라운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8년 차기 대선이 그 종착역입니다. 필리핀 헌법상 마르코스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앞선 대선에서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부통령 사라가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승리 후보입니다. 하지만 마르코스 가문 입장에서 사라는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자신들을 파멸시킬 잠재적 보복자로 낙인 찍힌 인물입니다. 만약 사라가 대통령이 된다면 마르코스 가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상대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해야만 내가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이 됐습니다. 아마 마르코스 진영은 사라를 법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할 것이고, 사라는 나를 건드리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강한 정치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필리핀을 지배해온 두 거대 가문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비극입니다. 국민의 민생보다는 가문의 안위가, 법치보다는 보복이 우선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필리핀 정치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8년 필리핀의 대권을 차지하고 최후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그 거대 가문들의 틈바구니에서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